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엘도라도. 영화, 애니메이션 할 것 없이 책 많이 나왔습니다. 엘도라도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민혁 교수님한테 가장 근접한 얘기죠. 왜냐하면 도시라고 알고 있잖아요. 황금으로 뒤덮인 도시. 그 도시도 실존한다라고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틀란티스처럼 플라톤이 뭔가 기록에 남긴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찾고자 하는 것처럼 엘도라도에 대한 기록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15세기 후반기에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인도 항로를 개척할 때 약간 후발주였던 스페인이 바다 건너서 가보자 하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잖아요. 애초에 대항해,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이렇게 항해를 나섰던 이유가 아시아로 빨리 와가지고 값비싼 향신료라든지 비단이라든지 막 값비싼 거 실어 가가지고 유럽에서 떼돈 벌려고 한 거였는데, 그죠, 후추가 주려고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중남미 가보니 이건 상상했던 그런 아시아의 막 잘 발달된 상업 무역이 전혀 아니고 황량했잖아요. 유럽인들이 갔을 때 오늘날의 멕시코 지역에서는 아즈텍 문명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날의 이제 페루와 칠레 일부 이 지역에는 이제 잉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이미 거의 이제 해체돼서 아즈텍이 흡수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아즈텍이라든지 잉카 쪽에 오래된 어떤 도시들을 가보니 사실 유럽보다 도시 규모도 더 월등히 컸고 아주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도시의 어떤 설비들도, 소위 인프라망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리고 상당히 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애초의 목표였던 무역은 포기하고 금을 차지하자. 본격적으로 이제 약탈을 하기 시작하고 바로 아즈텍이 몰락하고 망하고 잉카도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의 수많은 나라간 광산 개발을 시작해서 금광과 은광을 막 찾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건너갔던 스페인의 정복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 가운데 남긴 기록들이 어딘가에 황금으로 뒤덮인 도시가 있다. 엘도라도라는 기록들은 두세 건 정도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엘도라도를 표현할 때 이런 문장 쓰잖아요. 잃어버린 황금의 도시를 찾아, 잃어버린 엘도라도를 찾아. 그러면 지네 게 아니라 남의 것 죄송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왜 그 잃어버린이라는 단어를 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발견을 했는데 지금 못 찾는다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봤다, 누군가 진짜 본 거다. 있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본 사람은 없고. 당시에 유럽인들이 이제 중남미에 딱 도착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잉카 지역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콜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보고타에서 멀지 않아요. 그 지역에 무이스카라고 하는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이 대체적으로 내려온 어떤 관습 중에 하나가 족장이 종족의 영역에 있는 호수의 한 가운데 금으로 다 장식을 하고 뗏목에 금은보화를 다 싣고 뭐 호수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족장으로서 의식을 하는 게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호수가 그 과타비타라고 하는 호수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크지도 않고 되게 아담한 호수예요. 그 애초에 원주민들의 어떤 신화들이 유럽인들에 의해서 분명히 부풀려지고 과장됐다. 애초에 이제 유럽인들이 아까 이제 정복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가가지고 금과 은을 계속 뭐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후 좋은 데서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가서 금을 찾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엘도라도를 자꾸만 그 유럽 쪽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8세기, 9세기 이렇게 계속 연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신라, 그렇죠. 황금의 나라 신라라고. 중동의 신라를 황금의 도시라고 표현한 기록이 황금의 있어요. 나라에 그 황금이 많다고. 황금의 나라라고? 네, 황금의. 막 관에 금 막 이렇게 돼 있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기록에 누가 하나를 딱 한 신라에 가면 금이 많고 사람이 좋아서 들어가면 나오기 싫다. 그리고 뭐 금이 많은 나라를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니까 그다음 뭐 가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네. 약탈당할 뻔했네. 들은 얘기를 마치 간 것처럼 써가지고 계속 그게 부정이. 지금 엘도라도에 있었던 그 황금 인간이라는 풍습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 세계에 다 있어요. 황금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를 갖다 황금 잘 펴지지 않습니까? 몸에 바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그거는 전 세계 그리고 약 6,000년 전에 최초의 황금 인간이 나와요. 보통 이집트 생각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나 엉뚱하게 불가리아에서 나와요. 불가리아. 마르나라고 하는 항구가 있거든요. 우리로 보면 부산 같은 아주 그 큰 휴전도시인데 거기에서 포크레인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언덕 위에 반짝반짝 거기 나오는 거예요. 발굴했더니 전체가 무덤인데 거기에서 아주 큰 족장이 무덤이 나와서 황금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멋있다 생각하면 당연한 게 그래도 어쨌든 황금만큼 태양을 상징하고 위대함을 상징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풍습이 나중에 유라시아 초원으로 가요. 그래서 흉노도 온몸에 황금인간을 바른 걸 보셨다. 제가 도굴 안 된 부분을 파고 싶다 하는 큰 이유가 도굴 안 된 족장들은 온몸이 덮여 있어요, 황금으로. 그럼 강 교수님도 결국 황금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이왕이면 황금이죠. 아니 뭐 안 나와도 좋은데 나오면 더 좋죠. 그럼 교수님이 직접 이 발굴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금박을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서 만들어요? 예, 그거 잘 펴져요. 그러니까 금 자체가 사실 전성이 매우 우수해가지고 사실 요즘 기술로는 정말 나노 단위로 그 미니로 해가지고 이렇게 펼칠 수가 있거든요. 치집 가면은 많이 펴서 발라주잖아요. 금은요 웃기는 게 6,000년 전에 만드는 기술과 지금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 테이블이 있으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기술들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보편적이고 어디를 가도 우리 요즘에는 저기 다른 나라 가도 돈이 안 통하잖아요. 황금은 안 통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시간적으로도 안 통하는 시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인류 문명사에서는. 그러면 인류 문명사에서 금이 보물로서 통용되기 시작한 시점을 본다면 당연히 이집트가 제일 먼저 사용했겠죠? 아니죠. 이집트보다도 더 전에 선사시대 때부터 금은 뭔가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선사시대, 그러니까 공룡고기 먹던 그 시대에도 금을 발굴했어요? 공룡고기는 먹을 수가 없죠. 너무 죄송합니다. 금은 좀 넘어갔군요. 그 금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금 언제부터 나왔는지 알려면이거든요. 금의 핵심은 기술은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사실 금 자체 채취는 쉬워요. 저기 이거 사금 있지 않습니까? 펜이라고 해서 돌려서 한 거거든요. 그거는 1년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녹이려면 뜨거운 불이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거는 구석기 시대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적어도 1000도 이상 올려야 되거든요. 금속이 나올 때 금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그 전에 금이 귀한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였죠. 기원은 그러니까 물론 이집트도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전부터 아마 근동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금속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황금 기술도 그때 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느 지역이요? 아나톨리아 고원, 현재 터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인류 최초의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튀르키예 고원이 최초의 금이 아마 통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보신다. 왜냐면 그때 그게 사실은 톡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을 굽는 거하고 청동기를 만드는 거, 황금을 만드는 거 같이 나와요. 유리도 그렇고요. 예, 일단 불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역시 유라시아 전문가를 보신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이집트가 최초가 아니네요. 이집트 밀립니다. 지금 이제 원조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거를 발전시킨 건 이집트이기 아니에요. 때문에. 강 교수님이 오기 전까지 모든 게 다 이집트가 먼저였어서. 우리 뭐 이집트한테 다 죽었어요. 우리. 근데 그 이집트에는 엘도라도가 이제 황금으로 된 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집트와 관계된 어떤 지역은 이름 자체가 금의 땅이라는 또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금의 원천이 되는 아, 이집트에도 금광이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예, 이집트는 아니고요. 누비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비아라는 명칭은 사실 더 과거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누비아라고 썼는지 여부는 분명하진 않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누비아 지역을, 그러니까 누비아는 오늘날의 이집트의 남부, 그다음에 수단의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뭐 식민지 혹은 속국이었어요. 오랫동안 다스렸던 지역. 그러니까 다스리는 건 아니고요. 가서 그냥 항상 한 대 때리고 뺏어오고. 아, 오랫동안 괴롭힌 지역. 예. 근데 그 이유가 누비아에서 금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누비아라는 이름은 사실 서기 1세기에 처음 쓰여요. 스트라본이 처음 썼어요. 누비아라는 이름 자체를 지명을. 그 이전에 이제 그쪽 고전기의 작가나 학자들은 대체로 이곳을 에티오피아라고 불렀었고요.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누비아를 이제 뭐 타레시 혹은 뭐 타세티라고 했는데 뜻은 타레시는 남쪽의 땅, 타세티는 활의 땅. 왜냐면 누비아 사람들이 활을 잘 쏘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누비아라는 표현이 고대 이집트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어에서의 금은 내부예요. 내부 누비아. 그러니까 이 누비아라는 단어 자체의 어원이 내부 금의 땅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실제로 이집트에 금광이 발견됐어요. 엘시드라는 유적에서 그게 도끼로 깨거든요. 그 돌도끼하고 그 채광 굴이 발견돼서요. 실제로 상당히 발달했었고 모든 문명의 가장 첨단 기술은 다 금광 캐고 가공하는 데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누비아는 이집트한테는 뭐 그냥 항상 유지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왜냐면 금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가 근동세계 전체에서 어떤 경제적, 뭐 특히 이제 위신제 경제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집트는 근동 지역 전체에서는 금이 정말 많은 곳이었죠. 근데 이집트나 뭐 지금 유라시아나 이런 족장, 황제 뭐 이럴 때는 금이 막 바르고 번쩍거리고 이러면 권력의 상징 같고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슬람권에서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네. 그러면 금을 그러니까- 보물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보물하긴 하는데요. 남자가 일단 금장식은 안 돼요. 금이나 비단은 아예 사치예요. 장식을 하면 안 돼. 네. 안 돼요, 안 돼요. 금을 귀걸이, 안 돼요, 안 돼요. 반지. 예, 안 그러면 돼요. 예물 어떻게 해요? 왜냐면 그런 거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몸에 착용은 안 해요. 결혼 반지 없어요? 예, 착용은 안 해요, 금을.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금이라는 것 자체를 좋게 생각 안 해요. 이거는 너무 사치스럽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가끔 금박으로 글씨를 쓴 쿠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멋있게 한다고 금박으로 쓰긴 했는데 그거는 기록을 찾아보면은 왜 금 갖고 하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누가 많이 했냐면 개종한 사람들,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금으로 장식하던 기억으로 꾸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어요. 성경에 약 400분 정도 황금 얘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금송아지하고 황금 언약궤 막 등장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코란을 글을 때는 원래 그렇게 안 썼는데 나중에 막 금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개종자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중동 금값이 싸요? 아니요. 그럼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일단 종교적으로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근데 황금이 지금이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사치적인 어떤 뭐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황금의 가치가 그렇게 있다고 쳐도 옛날로 치면 보물로서 가치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황금이 전 세계 통용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신대륙, 아시아 할 거 없이 첫 번째로 상징성, 화려한 태양을 상징하죠. 그다음에 영속성, 절대 녹슬지 않고 무게가 변하지가 않아요. 무게가 딴 건 변해요? 녹슬고, 녹이 청도 있구나. 녹슬고. 예. 그다음에 희귀성. 이게 금이 지상에서 있는 것은 약 25만 톤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미 20만 톤은 채굴됐어요. 남은 거 5만 톤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가공성. 요만한 거 가지고도 좁은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범용성. 이게 잘 문지를 수 있고 말을 타도 바를 수가 있고 그냥 앉아 있어도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류할 때 가장 확실한 근본위제의 화폐 가치가 이미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속은 인류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장신구로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안정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아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금속들은 쇠독이 일어나는 안 경우가 올라온다. 많이 있습니다. 뭐 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금은 그렇기 때문에 장신구로서 가장 선호될 수밖에 없는 어떤 금속의 조건을 갖고 있었다. 저는 사실 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가장 멋있는 건물이라고 지금까지 여기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금으로 된 거.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돔사원. 그게요. 692년에 만들었을 때는 금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그 도무에 금을 딱 씌웠는데 그 건물 하나가 예루살렘을 살려요. 어디서 보든지 그거 하나로 그거 없으면 진짜 저게 뭐가 멋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금을 60년대 했을 때 한 80kg 정도를 썼대요. 금을. 그리고 5,000장 정도를 플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붙인 건데 여기 들어간 게 한 800만 원 들어갔답니다. 60년대. 근데 그게 가장 아름다워. 이집트도 신왕국 타원 지을 때 황금 없으면 못 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신전 자체에다가 황금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보통 신상을 만들 때 금박을 입혔던 것으로는 여겨지고요. 사실 고대 이집트는 그냥 그 시점에서는 금이 그냥 넘쳐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가 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원전 1382년경에 지금의 저쪽 튀르키예 동부 시리아 북부에 있었던 미탄니라고 하는 그 왕국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라이벌이에요. 사실 이집트 18왕조의 라이벌인데 여기에 왕이 이집트 파라오한테 보낸 서신이 발굴이 됐거든요. 이집트의 왕실 어떤 문서 저장고에서 이거를 이제 아마르나 편지 EA19번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미탄니 왕이 이집트 왕 그 당시 이제 아메로테프 3세인데 이집트 파라오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은 왜 저희 아버지한테는 금이 구리인 것처럼 많이 보내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왜 이렇게 안 보내주세요? 라는 편지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한 세대 후의 편지가 또 발견이 되는데 역시 같은 그 왕이에요. 미탄니 왕 그 투시라타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아메로테프 3세의 다음 파라오인 아케나텐한테 보낸 편지예요. 여기서 뭐라 되어 있냐면 아니 왜 형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한테 금으로 된 상을 보내줬는데 왜 당신은 금박으로 된 것만 보내주냐 라고 투덜거리는 내용이 편지에 확인됩니다. 이게 미탄니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 라이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탄니에서도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부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때에도 이 금이라고 하는 금속은 그냥 모든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그래도 통용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상징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현대에서 보면 금이 상징성 말고는 도시에서는 금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서 금은 크게 가치가 없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별로 없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그 귀족들은 금이 되게 넘쳐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해서 모스크바를 이제 침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다 불태워요. 5주 동안 이제 쫄쫄 굶다가 후퇴를 하거든요. 나폴레옹 그때 있는 것을 다 털어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 보면은 황금이 약 300kg.
은이 한 5톤쯤을 저기 가지고 마차에 실어서 오는데 중간에 축구해서 다 버리고 와서 어디서 사라집니다. 그 황금이. 그거 찾아야겠네. 그러니까요. 나폴레옹은 빈털터리로 들어가요. 중간에 어디서 이 사람이 그걸 묻었냐 가지고 이게 엘도라도급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뭐 있었는데 해서 가장 확실한 버전은 현재 벨라루시에서 라트비아 가는 길에 그 사이 어딘가에서 호수에 빠뜨렸을 것이다. 왜냐면 그때부터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요. 나폴레옹 그 도망가는 속도가. 그래서 그쪽일 것이다. 찾아보자 하는데 지금 푸틴이 벨라루시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유가 네. 원래 친해요. 보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두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보물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보물이라는 게 당연히 지키고 싶고 뺏고 싶고 그리고 지금이야 법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못하지만 옛날엔 뺏었잖아요. 약탈해갖고요.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아픔들이 좀 있었죠. 약간 뭐 수많은 전쟁들이 약간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유럽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도 결국 이제 금을 둘러싼 것이고 로마가 최전성기가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오연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날의 동유럽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다키아라고 하는 곳에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정을 갔던 것이고 늘 약간 뭐 희소성과 상징성 때문에 금을 찾기 위한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집트 역사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 기원전 3100년 무렵부터 계속해서 누비아 지역, 그러니까 금광이 있는 누비아 지역을 계속해서 약탈하고 침략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가 힘이 셀 때는 이 누비아가 쪼그라들고 힘이 좀 약해지면 누비아가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집트에 저항을 하는데 다시 이집트가 힘이 세지면 가가지고 정말 작사를 내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 누비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이제 또 안타까운 이제 역사였을 것이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집트에서는 이 누비아를 아예 이집트화시키는 일종의 이제 문화 통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전들을 지속적으로 지어가면서 여기를 이제 이데올로기를 이식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근데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집트화된 누비아인들이 기원전 8세기 중반이 되면 이번에는 역으로 이집트를 정복해버려요. 그게 이집트 역사 속에서 25왕조라고 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그 파라오들이 누비아인들이었고 이 누비아인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이제 흑인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파라오들이 흑인인 상태가 이집트에서 한 80년 정도 지속이 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근거가 되지도 않았나.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에 신라 경주 쪽샘이라는 데서 고문에서 이제 한 10살 먹은 아이 공주님의 무덤이 나와서 황금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황금 보면 또 진짜 황홀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허무한 게 황금의 영원한 아름다움 때문에 다들 황금으로 온몸에 바르고 묻혀 있는데 발굴하면 나와 있는 건 황금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황금과 인간의 영혼에 대한 욕망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삶의 허무함을 저는 영원히 남아있는 황금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도 남아. 황금만 남지 말고 같이 남아. 대부분 무슬림들이 깔끔하네요. 근데 지붕 황금으로 만들었다면서요. 아니 그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아, 다 같이 볼 수 있는 예, 거니까. 그 알라를 위해서 만든 거고 무슬림 왕들은 깔끔하게 매장해요. 그 뭐 부장품 같은 없이 거 안. 예, 그냥 천으로 싸가지고 관도 쓰지도 않고 땅에다 묻는 게 관습이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뭐 석유 왕국이라고 그러지만 왕들 다 소탈하게 그냥 묻습니다. 그러면 고고학자들한테 안 좋아요. 예, 고학자들한테 안 좋죠.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뭔가 같이 넣어줘야지만. 물건이 같이 있어야지 고학자들은 좋죠. 고고학자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아 그렇죠. 우리는 내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세가 있다고 믿어야지만 저희는 살아남습니다. 무슬림 내세가를 믿어도 그렇게 그냥 그래도 같이 넣어주고 그래야지. 되게 정없게. 생각해보니까 저희 채널은 인간의 욕망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채널이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있어야 뭔가를 기록하고 남기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역사로 기록되고 인간이여 욕망을 가져라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 시간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